토막살인된 부패된 시신이 누구냐,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냐예요. 신체에 남겨진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거를 법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뇌출혈이 2개나 있고 뭔가 이건 이상하다. 누군가 학대를 한 게 아니냐. 바람을 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아이들 죽게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저는 법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입니다. 사실 법의학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의학의 많은 일들은 주로 부검이라는 죽은 이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법의학이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입니다. 목적은 인권 옹호라든지 사회정의 구현,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죽었다, 범인이 누구냐, 왜 죽었느냐 이런 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당연하겠지만 과학적으로 좀 뭔가 백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의학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이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 법의학이 무슨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2020년과 2021년 초에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꾼 코비드-19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처음 폐렴을 일으킨다 이런 정보를 준 게 중국의 법의학자가 2건의 부검을 실시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기전으로 하게 된다 라는 걸 밝힌 그런 게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없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부검을 해서 이 병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 뇌에 영향을 끼치냐, 또 남성 생식기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인권옹호, 사회적인 구현 말고도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의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법의학을 하겠습니다 찾아갔더니 병리학이란 걸 전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적성에 맞을 것 같은 학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병리학은 하루 종일 조직을 보고 이 조직이 어떤 암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법의학을 하려면 이걸 꼭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질병을 알아야지 실제 부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손상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병의 이치를 따진 학문인 병리학을 꼭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법의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도 병리라는 학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의 진단을 내려주고 이게 보람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면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 병리 전문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이라 칩시다. 법의학자가 되면 월급이 좀 줄어요. 60만 원으로. 월급이 한 40% 정도 주니까 그런 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법의학을 전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많지가 않아요.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법치학자분들을 빼고 나머지가 한 50명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법의학자가 50여 명이라는 거는 적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국에 50여 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펜 스튜디오에서 저를 불러갖고 강의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싫어도 몇 명 없으니까 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만약에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럼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원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의병리학에 부르는 게 부검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의학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법의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뼈를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인이 뭔지를 추정해보는 그 다음에 법의곤충학, 곤충의 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곤충이 계속 바뀌는 현상을 가지고 부패된 사람이 얼마나 오래전에 사망했는가 판단하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이런 학문을 전공하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하는 건 뭐냐? 검시라는 걸 하게 돼요. 검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검안이라는 것과 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안은 책상 한자를 써갖고요.
눈으로만 보고 시신을 이 시신은 그냥 병일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독살 같다 판단하는 걸 검안이라고 하고요. 눈으로 보면 조금 부정확하니까 이걸 조금 더 해부를 통해서 해보는 걸 두검이라고 하고요. 검안과 두검을 합쳐서 우리가 검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검시라는 건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두 번째는 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cause of death라고 해서 그냥 의학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망 원인에는 당뇨병도 있을 수 있겠죠? 위암도 있을 수 있고 폐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법의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머리가 외상이 있어서 사망한다든지 동물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죽음의 원인이 나오면 또 하나 밝혀야 되는 게 어떻게 죽었냐. 무슨 말씀이냐면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시면 사망 원인은 추락사죠. 이건 뭐 중학생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누가 밀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실수로 넘어졌는데 마침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신체에 남겨진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시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1년에 30만 명이 조금 안 되게 사망을 해요. 근데 병원 내에서 사망하시든 병원 밖에서 사망하시든 뭔가 이건 이상하다, 이 병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의료사고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법의학자들이 모두 죽음을 검시의 절차를 밟아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다 들어줄게요. 잠깐, 손톱 밑에 뭐가 있네? 혈흔이네. 범인 혈흔일 가능성이 크겠지? 근데 제가 이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좀 많이 가슴이 아팠던 두 종류의 사건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아마 그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라크루아라는 화가의 메데이아라는 그림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아내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아손이 뭔가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살 꼬신 거죠. 이 메데이아를. 자기 친동생을 제거하면서 사랑을 찾아서 이 여자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 남편이 그만 바람을 피고 맙니다.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어떻게 됐냐? 바람을 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아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가들은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부부 사이에, 꼭 부부가 아니래도 요즘에는 서로 같이 살기로 한 친밀한 파트너 간의 사랑의 결과물이 우리가 보통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사랑이 깨졌을 때 아이에게 가해진 폭력이 생각보다는 많이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두 돌 갓 지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비정한 생모, 결국 구속됐습니다. 진작에 폭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생모의 의사에 따라 시신은 급히 화상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곳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뇌라는 거 혹시 아시겠지만 이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왼쪽 뇌에 시계가 다른 뇌출혈이 두 군데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넘어져서 이런 뇌출혈이 안 생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누군가 학대를 한 게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시신은 없었지만 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 방송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송을 보고 조금 더 수사기관들이 힘을 내서 위 속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었고 뇌에서는 만성 출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최종적으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해야 될까요? 씁쓸하지만 친부모에 대해서 이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이런 사건은. 근데 그때 국민들이 화를 내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드릴 얘기는 CDC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인데 인티밋 파트너, 그러니까 친밀한 파트너, 조금 더 깊숙한 의미가 있지만 인티밋 파트너에 의해서 스토킹 당하는 사람은 남성의 2%, 여성의 10%,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 또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여성의 5분의 1, 남성의 7분의 1이라는, 이건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친밀해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 폭력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검하는 살인사건 중에 한 반은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도 아는 사람 중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도 사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29살 여성이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용의자는 유명대학병원 의사인 남편 백모 씨. 백 씨는 경찰에게 아내가 스스로 욕조에 넘어져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도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인데 이건 제가 부검한 거 아닙니다. 국과수의 신참 법의학자분이 부검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베테랑이 됐어요, 그분은. 근데 그때 뭐 왜 신참이 부검을 했냐? 이건 간단한 사건이다 생각했어요. 뭐냐? 만삭인데 자기 집에서 욕조에서 사망했는데 보니까 목에 상처가 있어요. 누가 목을 졸랐다는 거고 CCTV를 보니까 그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 파트너, 남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보 법의학자 선생님이 했죠. 근데 문제는 남편분이 의사인데 외국 법의학자를 모셔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복잡한 사건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제 스승님을 도와서 장시간 재판에 참여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냐? 그때 구검이가 신참이었잖아요. FM대로 했어요. 목 졸린 부분에 근육에 조직을 병리 슬라이드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아마 베테랑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척 보면 알지 뭐. 한두 번 해봐? 이렇게 넘겼을 걸 그냥 고지고대로 증거물을 그대로 현미경으로 보면 누가 반박할 수도 없는. 그때 외국 법의학자도 슬라이드를 보고 기법, 당신 말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많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소심자가 열심히 해서 해결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이가 좋았다 부부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살인이라는 것까지 되게 됐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거는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족과의 내 갈등이라든지 긴장감이 터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터져나오냐? 연결고리 중에 가장 약한 부분, 아이들이나 노인 또는 상대방, 파트너에 대해서 터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부검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약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그 연결고리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발휘하는 거야말로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